이게 AI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모델링 방법이거든요. 제가 모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모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학습의 결과죠, 그죠? 예. 그냥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어서 나온 학습의 결과물, 지능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따지면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떠한 거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뭐 동물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 작성되는 그 프로그램을 AI가 직접 작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AI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고양이를 판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요. 이제 학습에 대한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아까 리그레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클러스터링도 있고 하지만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퍼셉트론 혹시 기억나세요? 퍼셉트론. 여기서 이제 리뷰 차원에서 일주일간 이제 싹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의 뇌에는 신경망에 그 뉴런하고 시냅스가 있잖아요.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기억이나 아니면 성향 같은 게 누적되는 거는 신경 세포에 저장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연결선에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연결선이었죠. 네, 그래서 AI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내서 만든 신경망 모델이라고 하는데 신경망 모델에도 똑같이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시냅스 그 중간에 있는 웨이트 값에 저장이 됩니다. 그 신경망이 이제 생긴 모양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신경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라고 하는 건 아까 통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계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거냐 근본이 뭐냐라고 했지만 사실 AI에서는 통계에서 나왔든 뭐에 나왔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학습을 많이 때려 넣어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AI가 된 거예요. 네. 그냥 통계에서 이 원리가 그냥 기본인 통계가 됐든 신경망이 됐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딱 때려 넣어서 이거를 분별하거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생겼다. 그게 이제 AI가 되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데는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에서 특정한 얘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의미가 없고 그 의미가 되어 있는 어떤 자극이 이제 왔다고 치겠습니다. 신경 어떤 세포라고 하겠습니다. 빛이 왔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왔어요. 그럼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딱 들어왔다. 얘는 이제 최후의 판별이 고양이, 개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신경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양이 사진이 딱 들어오면 여기에 고양이 이제 어떤 이미지 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게 쫙 들어가서 신경망을 거쳐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얘가 고양이라고 판별이 되면 잘한 거죠. 그렇죠? 이쪽의 확률이 만약에 70% 지난번에 그거 보셨죠? 제가 쓰레기 할 때 개가 30%다 라고 하면 얘는 맞춘 거예요. 근데 고양이라고 딱 찍었는데 고양이가 한 30%도 안 나왔어. 30%밖에 안 나왔어요.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틀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웨이트를 조정을 합니다. 웨이트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틀렸어? 그러면 이거 틀린 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뭘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방금 틀린 답을 했을 때 틀린 거에 기여를 한 애가 누굴까? 그래서
얘가 한 30% 정도 기여했고 얘가 40% 기여했고 10% 기여했고 10% 기여했다. 그럼 얘를 좀 더 많이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값들을 요 웨이트를 변경해 나가고 다시 또 얘는 틀렸으니까 얘도 그 전파해서 이것도 변경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학습 방법이에요. 이 노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답이 집어넣었는데 답이 틀리느냐 맞았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웨이트 값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건 텍스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넣어서 넣었다 틀렸다. 틀렸으면 조정을 해준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기억나세요? 디퓨전 모델이라고 그쪽이죠. 앞부터 비전도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약간 까먹으실 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따 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일부만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요소만. 그래서 레졸루션 이렇게 있으면 이런 해상도가 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굳이 다 저장할 필요 없이 이런 중간에 있는 것만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그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값이 얘랑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지에서. 약간 물론 확 변하는 데가 가끔 있죠. 상관없습니다. 거기를 살짝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그거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값들만 저장을 하는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컴퓨터 비전 용어로는 인코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중간에 값들만 저장을 하면은 사이즈가 훨씬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진 한 장을 1024-768 정도 되는 사진을 우리가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얼마 정도 돼야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픽셀 하나를 저장하는 정보가 얼마나 필요하죠? 기억나세요? 픽셀 하나, RGB인데 R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 1바이트가 필요했죠. 8개, 256이니까 G도 1바이트, 그 다음에 블루도 1바이트. 그래서 픽셀 하나를 저장하는데 3바이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바이 1000 하면 3메가바이트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보면은 1000 곱하기 1000 정도에 되는 사이즈의 사진을 저장한 걸 딱 보면 100K밖에 안 돼요. 3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무려. 그 이유는 이렇게 중간 값들만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간 값들만 저장을 해서 그러면 굉장히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원상 복귀를 할 때는 화면에 뿌려줄 때는 나머지 여기 점들을 다 값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RGB를. 그 채우는 방법은 얘하고 사이에서의 값들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만큼씩 늘려가면서 이 차이를 가지고 뭐 채워 나가겠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예를 들면 얘가 픽셀이 3개 차이다. 얘가 이 R이 만약에 10이고 얘가 18이다. 그럼 60 늘려나가면 되겠죠. 19다. 그럼 30 늘려나가면 되겠죠. 13, 16.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중간값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값을 막상 화면에 뿌릴 때 우리가 인코딩 됐던 이미지를 막상 화면에 뿌릴 때 채워나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디코딩.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3씩 늘려나가는 방식도 있고요. 우리가 뭐 수학을 통계나 이쪽 하시는 수학 이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뭐 시그모이드 함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함수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함수를 해서 여기 있는 거 채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거를 인코딩을 하면 조그만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자료를 디코딩을 하면 원래 사이즈가 돼서 그거만큼의 정보의 양이 되죠. 근데 원본하고 같게 쓰니까 다르겠습니까? 이 원래 압축하고 다시 이걸 풀면 원본하고 생긴 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그대로 들어갈까요? 정보의 손실에 있어서 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값들은 정확하게 저장했으니까 똑같겠지만 얘네들은 계산해서 새로 채워 넣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 값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얘가 만약 2.7이었는데 얘가 3으로 채워넣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계산할 때.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 다시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같은 것도 무손실 뭐 이런 얘기들은 압축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mp3라고 하는 애는 보통은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mp3를 그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mp3를 들으려면 반드시 걔를 압축을 푸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JPG라고 하는 이미지도 PNG라고 하는 이미지도 그 자체는 화면에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걔를 클릭하는 순간 계산해서 화면에다가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디코딩을 누르는 즉시 시작합니다. MP3도 그걸 누르는 즉시 원본을 갖다가 싹 복원을 자기가 그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은 이 과정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원래 거랑 다르다 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몇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서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애를 어떻게 워터마크를 우리가 없애느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다 지워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생성형 AI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를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된 거를 풀 때 푸는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생긴 글자는 풀지 않겠다 라는 방식을 쓰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풀리는 거죠. 혹은 여기 눈 같은 데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원상 복구할 때 여기 있는 거를 정상적인 눈으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근본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인코딩하고 다시 디코딩하는 이 관점에서 요거를 한번 배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압축을 풀 때 거기에 원래 압축할 때 생각했던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 역함수를 쓰는데 요거를 디코딩을 딱 하잖아요. 디코딩을 딱 할 때 요걸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요것만 우리가 짧아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작은 정보를 큰 정보로 만드는 그 과정이 됩니다. 여기가 생성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정보를 큰 정보로 만드는데 작은 정보를 큰 정보로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차원의 정보를 흑백을 컬러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흑백을 컬러로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존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파란색이었어. 자기가 기존에 사진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내용을 가지고서 채워넣어서 디코딩을 해서 원본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생성형 AI다. 자, 예를 들면 그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노이즈를 한 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노이즈를 두 번 넣으면 이렇게 되고 노이즈를 세 번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노이즈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 때 학습용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깊이 있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원상 복구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모델을. 디퓨전은 이제 이런 식의 신경망인데요. 신경망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신경망은 학습시키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뭔가를 때려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원래 있어요. 정답이. 근데 정답하고 틀리면 신경망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웨이트를. 맞으면 내비두고 틀리면 조정해 주고 이 값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 웨이트의 값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게 통째로 모델이다. 라는 컨셉이 신경망의 딥러닝의 기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정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얘는 이제 노이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한 100번 정도 넣겠다고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노이즈를 딱 넣었을 때 이게 어떤 노이즈를 넣었을 때라든지 자기가 직접 노이즈를 넣는 방식을 자기가 이미 자기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다음에 이런 노이즈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엔 이거 이 노이즈를 넣었을 때 그 다음 이미지는 이거 이 노이즈를 넣었을 때 그 다음 이미지는 이거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테이블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거꾸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이 사진이 나와야 돼요. 네.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n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번째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n-1번째가 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근데 질문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n번째 사진을 집어넣으면 n-1번째 사진이 정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정답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걸 넣었을 때 노이즈를 넣으면서 얘를 이 테이블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요거에 노이즈를 넣으면 이 사진, 요거에 노이즈를 넣으면 이 사진, 요거에 노이즈를 넣으면 이 사진. 이 사진 세트가 학습용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미리 만들 수 있죠. 저희가 노이즈를 자기가 집어넣고 그 결과 사진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정답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지를 가지고 이 사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n번째 사진을 집어넣으면 n-1번째 사진이 우리가 원래 저장해놨던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망에다가 대충 이 웨이트를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면 그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틀렸네 라고 하면 틀린 만큼 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n-1번째 거 집어넣으면 n-2번째 거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틀리면 틀린 만큼 이걸 조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사진 이 세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가지고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반복을 하면 이게 안정하다. 그래서 저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지만 언어도 똑같습니다. 언어도. 네. 언어도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모델. 언어 모델도 LL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랭귀지 모델. 무슨 말을 넣었을 때 이 모델에 넣으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우리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정답지를 만드느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챗GPT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분석을 해서 학습을 시켜놓는다 그랬어요. 학습이 뭐라고 했냐면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라고 한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이렇게 빈도별로 저장을 합니다. 싸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케이, 싸운다 하나 추가. 그 다음에 또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라는 말이 나와서 멍 때린다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멍 때린다 추가.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넣다 보면은 저 세 단어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의 확률이 정해집니다. 테이블이 정해지겠죠?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저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거랑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정답지가 돼서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라고 집어넣으면 정답이 싸운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싸운다가 나와야 되는 정답지가 있는데 그 정답지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라고 해서 얘에다 쫙 집어넣었더니 뭐 달린다가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렸구나, 이거 웨이트를 조정해야겠다.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이번에는 얘가 싸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틀린 거죠. 그러면 얘는 틀렸으니까 또 여기 웨이트를 조정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참 동안 무한 반복해서 이거를, 언어니까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가지도 훨씬 많을 거고 대수도 훨씬 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거를 진행을 하면 모델이 나중에 이 웨이트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애가 아니라 어떠한 문장이 들어와도 그거에 맞는 문장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딥러닝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문제가 있고 답변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아까 우리가 통계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금값이 있고 나스닥이 있다.
그게 정답이죠. 원래 갖고 있었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래서 금값 나스닥, 금값 나스닥, 금값 나스닥.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는 이제 금값을 집어넣으면 나스닥 지수가 나오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답변, 문제 답변, 문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넣었더니 얘가 틀린 답을 말하겠죠. 처음에는 이게 랜덤으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틀린 값을 나오면 조정하고, 맞으면 내비두고, 틀리면 조정하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 이 웨이트가 안정화된다. 그 웨이트가 안정화되는 게 전체 풀세트가 AI 모델이다. 신경망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 조절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AI가? 컴퓨터가 하죠. 컴퓨터가 해요? 네. AI가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해요. 스스로 하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알고리즘. 네. 그래서 원리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넣는 거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컴퓨터가 웨이트를 정답이 오류받았을 때는 조절하는 그렇죠. 그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하는 원리가 있는데 틀리면 여기 맨 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역추적해서 이 값들을 조절.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 10% 변경, 여기 20% 변경, 여기 10% 변경, 여기 5% 변경.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그다음 얘가 10% 조정이 됐으니까 얘랑 관련 있는 이 노드를 몇 개씩 조정. 그다음 조정.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전파를 한다고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 20% 관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한테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그 순간에 그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에 변경하는 양을 결정합니다.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모델이 네, 나왔는데 네, 뭐 AI가 만든 모델도 어떤 거는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좀 질이 좀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지가 언제 실업하는지 혹은 그게 이제 AI가 제시한 모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보통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질문하신 의도가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하느냐. 네,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이 값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합니다. 반복하면은 몇 회 지나면은 이 하면서부터 이 값이 얼마나 안정화됐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면서 그려갑니다. 그래서 하니까 첫 번째는 랜덤하게 하다가 한 1000번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틀리더라도 이 바꾸는 양이 굉장히 미미해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이 바꿔지는 그 얼마큼씩 바뀌었는지를 테이블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한 20%, 처음엔 한 50%씩 바뀐다, 값이. 그러다가 나중에 1% 미만으로 해서 나중에는 0.00001%밖에 안 바뀐다. 한번 학습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이하로 갈 때까지 학습을 시키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학습의 횟수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스레시홀드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00에서 그 이후에는 학습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와닿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더 이상 시켜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얘가 안정화됐다 라고 할 때까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좀 다른 얘기죠. 그냥 그 학습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한 것뿐이에요. 근데 얘의 이제 성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일단 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는 시험을 봐야 되죠. 이 시험을 보는 게 사람이 보기 전에 AI가 스스로 시험을 보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테스트용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테스트용 데이터는 문제, 정답. 여기도 아까 학습할 때도 문제, 정답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지가 됐건 언어가 됐건.
테스트 데이터도 문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정답을 줬을 때 얘가 몇 점을 맞느냐 그걸 가지고 얘의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라고 하고 그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야, 네가 수학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사람이 피드백을 줄 수도 있죠. 잠깐 그러면 AI가 처음에 데이터 받을 때 이거는 모델 만드냐 이거 나중에 시험용으로 써야겠다 분리를 해주고 있는 데이터를 분리해 줍니다. 보통은 그 데이터의 비율이 그 모델마다 다른데 한 7대3에서 8대2로 나옵니다. 학습용이 한 7이나 8, 그다음에 테스트가 한 20에서 30%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의 평가 지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 지표가 그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처럼 그 리그레션이나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소위 분산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뭐 이런 애들,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민 스퀘어 에러, 뭐 이런 식의 거리를 씁니다. 그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 제가 그래서 이게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게 이 모델링 방법이나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학습용 데이터를 어떤 걸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그때 쓰레기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플라스틱하고 유리하고 고철하고 이렇게 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폴더에 고철이 섞여 있으면 얘가 학습하면 삘나한 애가 나오거든요, 그죠? 멍청한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도 중요한 거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 신경망은 대충 느끼셨겠지만 이게 한두 번, 뭐 한 10번, 30번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안정화될 리가 없겠죠.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 반복이 돼도 이게 안정화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의 양에 의해서 얘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그 모델의 품질이 결정되는 거죠. 알고리즘도 좋은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이거 알고리즘 자체도 이게 제가 신경망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신경망 존재 여기 종류에서도 약간의 이거 레이어를 몇 개를 쓸 건지 뭐 여러 가지 트릭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언어에 대한 학습 방법에서는 지금 나온 게 가장 많이 늦게 나온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현재 나오는 트랜스포머가 현재 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런 랭귀지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링 방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 기본 원리는 다 똑같고요. 기본 원리는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만 트랜스포머를 쓸 거냐, 혹은 뭐 이전에 뭐 다른 방법을 쓸 거냐, 그런 애들에 따라서 이 결과물의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물의 수준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 사실 오늘 제가 다른 이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실습을 좀 중간중간에 많이 하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질문을 좀 깊이 있게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랭귀지 모델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GPT하고 챗GPT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GPT는 뭐고 챗GPT는 뭐죠? 모델. GPT는 모델이죠, 모델. 예. 이제 모델이 뭔지는 머릿속에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데이터를 됐다 많이 집어넣어서 얘가 점점 더 학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결과물, 지능, 그게 모델인 거죠. 그죠? 그게 모델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킨 게 랭귀지 모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의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랭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LLM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GPT가 되는 거죠. 오픈AI에서 만든 LLM이 GPT가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LLM이 뭐죠? 제미나이가 되는 거죠. 엔트로픽에서 만든 LLM이
예, 클로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만든 돈을 막 발라가지고서 만든 LLM이 그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서 만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든 LLM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딥시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키미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LLM이죠. 챗GPT는 LLM이 아닙니다. 챗GPT는 이 LLM을 가지고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 GPT라는 모델은 속에 들어있는 게 뭐죠? 이제는 다 이해하시죠? 모델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모델을 저장한다,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뭘 만드는 거죠? 신경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장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노드와의 연결 구조는 사실 그냥 구조인 거죠. 실제 값은 요 웨이트 값. 신경망에서 이제 요새 신경망에서는 이거를 이제 웨이트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파라미터라고 하죠.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뇌과학에서는 시냅스라고 얘기했던 거를 웨이트, 파라미터. 지금은 이제 여기 우리가 모델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라미터에 있는 값을 얘랑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값, 이 값들을 풀세트로 저장을 해놓으면 모델을 저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저장했다가 이 저장해놓은 걸 가지고서 내 컴퓨터에다가 딱 풀어가지고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다. 아니면 새로운 무슨 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생성형 AI로 해가지고서 GPT처럼 어떤 단어를 그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그러면 싸운다라고 답변을 딱 주는 그런 GPT 모델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GPT 모델만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챗GPT를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가 있다. 교수님들이 지난주에 해보셨겠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생각보다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교수님들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GPT 이 모델을 내가 소유만 할 수 있어요. 모델만 소유할 수 있으면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저런 챗봇을 모델을 내가 받아서 나만의 챗봇, 챗GPT를 만들어보고 싶다. 원래 관심 있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벼락부자가 됐어요. 챗GPT가 지금은 한 달에 20불씩 내고 다 쓰시잖아요. 제가 그 제미나이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한 4개월 정도 전에 그걸 딱 깨달은 뒤에 2년 동안 쓰던 챗GPT를 구독을 취소를 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고서 알게 된 새로운 그게 있는데 뭘 알게 됐느냐면 구독을 취소하면은 $10로 해주겠다는 제안이 바로 1년 동안 $10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20를 쓰고 계신 교수님 계시면 취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날이나 다음날 $10를 한다는 제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20를 세이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제미나이는 아직 취소를 안 했는데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그걸 취소하고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당 $20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클로닝을 해가지고서 교수님이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안적인 이슈로 챗GPT를 못 쓰는데 챗GPT 정도의 성능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도입하고 싶어하고 누구도 쓰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관도 개인도.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유저한테 내가 $20는 좀 그러니까 챗GPT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10만 받겠어. 아니면 $8만 받겠어. 라고 서비스를 한다. 그럼 오픈AI가 서비스를 하건 누가 다른 사람이 서비스하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보안만 같은 거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럼 교수님이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받아도 1000명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아닙니까? 고객 10,000명만, 아니 1000명만 딱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셨어요. 사실은 이런 모델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이런 관심 엄청 많아요. 제가 교육을 해서 젊은 친구들 해보면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챗봇을 만들 수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교수님도 다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런 랭귀지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다. 내 컴퓨터에.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배웠죠. 스텝은 되게 간단합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나 이런 바이브 코딩하는 툴에다가 내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챗봇을 만들어줘 라고 쓴다. 이게 다죠. 참 쉽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이제 가져오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죠. 그죠? 그 모델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 일단 챗GPT한테 가서 이 모델을 달라고 한다. 가능할까요? 챗GPT한테 오픈AI에 가서 GPT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줄까요? 저도 못 씁니다. 네, 저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 정도에 되는 컴퓨터를 꾸려가지고서 그걸 쓰셔도 될까 말까입니다. 1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의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에 어쨌든 투자를 하셔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저도 못 쓴다라는 게 큰 관건이고요. 만약에 설사 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픈AI는 얘는 다운로드 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10억을 들고 내가 지금 언제든지 오픈AI가 주기만 하면 쓰려고 하는 진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픈AI에서는 줄 리가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러면 주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옛날 모델을 주겠죠. 최신 모델은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세상에는 모델이 너만 있냐? 이게 아니죠. 제미나이도 있죠. 그러면 제미나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제미나이도 안 주죠. 클로드가 주면 주는데 클로드도 안 줍니다. 그록도 안 줍니다. 그러면은 저 정도 성능 되는 애는 이제 쓸 수 없고 후진 애들을 좀 다운로드 받아 써야겠네. 작은 모델을 우리가 보통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곳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어디였었죠? 기억나세요? 저 모델들을 공짜로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잔뜩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허밍페이스? 네? 허밍페이스? 허밍페이스죠. 허밍페이스. 허밍페이스에 가면 정말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허밍페이스에 가면요 모델이라는 데를 클릭할 수 있어가지고 모델에 가면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그 안에 쫙 있습니다. 현재 200만 개의 모델을 올려놨어. 엄청나게 많죠.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내가 챗봇을 만들고 싶다. 랭귀지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 그래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랭귀지 모델이 뭘까요? 이미지 말고 그렇죠. 누가 킴이라고 하셨죠? 선생님 하셨어요? 예, 가장 잘 나간 로스트 라이크가 아마 지금은 딥시카하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킴이 그 문샷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표한 킴이2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지금 인기가 좋은 애인데요. 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GPT-5 정도 됩니다. GPT-5, 오픈AI GPT-5 정도 되는 성능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 이제 머신만 준비하시면 이제 교수님들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키가 어떻게 싶어요? 네? 키가 어떠세요? 킴이요? 요거 제가 찾아볼 거예요 지금. 여기죠. 탁 치는 순간 문샷 A라고 탁 나오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27만 명입니다. 지난달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동영상이든지 뭐든지 다운로드 받으려면 하기 전에 내 컴퓨터가 이거를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충분한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를 우리가 보통 보죠. 이게 뭐 1기가냐 10기가냐 이런 걸 먼저 보시잖아요. 이 모델을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이 파라미터 저장할 때 이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 모델이냐가 이 모델의 사이즈예요. 모델의 능력이 하시는 사이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파라미터가 몇 개냐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흠이 K2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가 1테라의 개의 파라미터입니다. 1테라가 한국으로 몇 개 정도 해당하죠? K가 1000이고 밀리언이 100만이고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죠? 테라는 1조입니다. 1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액티브 파라미터는 뭐 32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32빌리언을 감당할 수 있는 머신이 있어야 돼요. 액티브하고요. 저 정도 우리가 보통 PC에서 돌아가려면 이제 교수님이 집에 PC가 1, 2년 안에 산 그래도 게임도 돌릴 수 있고 굉장히 빵빵한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가 3빌리언 정도 되는 애를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수님이 아까 문샷 키미 K2는 아까 1테라라고 했으니까 돌리는 건 이미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안 되는 거. 딥시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딥시크라는 애도 굉장히 좀 유명한 애죠. 근데 이런 애들은 다 보기에는 다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나만의 챗봇을 내 컴퓨터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엑사원이라고 할까요?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처리를 잘하는 한글 대답을 되게 잘해주는 책이었어. 엑사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엑사원의 종류가 쭉 나오죠. 이제 이걸 이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얘가 뭐를 읽냐면 엑사원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뒤에 4.0, 3.5는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뒤에 있죠. 32B, 7.8B, 1.2B, 7.8B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딱 보시면은 7.8B라고 돼 있는 애는 그림의 떡입니다. 교수님이 정말 우리 집의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1,000만 원짜리에서 한 3천만 원 사이 되는 머신을 구매하자고 부부가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이런 애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는 컴퓨터가 그래도 쓸만한 컴퓨터다. 그러면 1.2빌리언, 1.32빌리언 그리고 정말 좋은 컴퓨터다 2.4빌리언을 교수님이 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작아도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원이라는 애가 있고요. 엑사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카나나가 있어요. 카카오에서 만든 거. 카카오에서 만든 거 보면 여기서도 쫙 보시면은 2.1빌리언 이런 애들을 교수님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마 요거는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 우리 페이스북 하는 회사에서 만든 라마가 지금 가장 마지막 버전이 3.2입니다. 3.2빌리언, 3.2에 1빌리언, 3빌리언 정도를 교수님께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중국 쪽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 네, 메타가 정말 한참 앞서 나갔었거든요. 라마가 굉장히 가장 트렌디한 모델 종류였는데 지금은 중국 쪽 회사들이 딥시크가 정말 활용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다운로드 받아서 돌린다는 개념이 저걸 다운로드 받고 그 AI 스튜디오 같은 데다가 던져주면서 챗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셨다가 제가 RAG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냥 다운받아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능이 그냥 테스트해 보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 쓸만하게 뭔가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 그냥 가볍게 얘랑 대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스몰 랭귀지 이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애들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반대말로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현실적으로 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내가 나만의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챗봇을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보통 아니고요. 보통은 왜 쓰냐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가진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잘해주는 애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학교에서 당장 이 고려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사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가 있는 문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챗GPT나 제미나이에 올리는 순간 보안 이슈로 바로 걸려서 못 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실 수는 있으나 학교의 용도로 해서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시면 안 돼요. 윤리적인 이슈로 프라이버시에서 바로 걸리게 됩니다. 올리면 안 돼요. 학교에 있는 정보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 다 들어가고 학습에 다 쓰게 되고 누군가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이 모델들을 성능 좋은 애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나 어떤 PC에 놓고서 학교에 있는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들을 얘한테 잔뜩 쌓아놓고 이걸 다 기반으로 답변을 줘. 내가 지금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혹은 Q&A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Q&A 하는 챗봇은 이 문서들을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규정집을 기반으로 답변을 줘.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는 이유로 사실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참조를 해야 되는 문서의 사이즈가 그냥 우리가 지금 챗GPT한테 PDF 한두 개 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문서가 보통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되는 문서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정용으로 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미리 넣어놓고 사이즈 큰 거를 걔를 레퍼런스 삼아서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RAG입니다. 그 RAG는 10분 휴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